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K팝만이 아닙니다. K방역, K푸드, K뷰티, K조선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여기 K방산 하나 더 추가시켜야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이 20년간 60조를 들여서 개발한 기술을 한국이 10분의 1도 안 되는 6조 예산으로 10년 만에 성공시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화도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K방역에 이어 K방산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한국의 무기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지금 보고 계신 비행기는 KF-X 전투기입니다. 멋있죠? 생김새만 멋있는 것이 아니라 성능도 뛰어난데요.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근성으로 단 4년 반 만에 전투기 핵심 기술을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무려 12,000장의 전투기 설계 도면을 완성했고 23만 개가 넘어가는 부품 기술 통합에 성공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에서만 1250명의 연구원들이 전투기 개발에만 달라붙어 선진국들도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시간을 처음 전투기 만드는 나라가 단 4년 반 만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했던 4대 핵심 기술 또한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오히려 국산화율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KF-X 전투기는 미국 F-16급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반스텔스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추력대 중량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준하는 수준이고 3중 디지털, FBW, LEX, 가병 캠버, 날개 등이 적용됨에 따라 높은 가속력과 선의 능력, 고바등각 기동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F-35에 적용된 비선형 동적 모델 역변환 제어 기법도 적용될 예정인데 이는 양산형 항공기로서는 F-35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자동 지형 추적, 자동 경로 왕법, 자동 회복, 자동 지상 충돌 회피 등의 기능이 적용되어 적기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착륙 시에도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신형 4.5세대 전투기에 걸맞게 레이더를 비롯한 다양한 센서들과 데이터 링크를 통해 공유되는 정보들을 융합하여 동일한 표적인지 판단하고 해당 표적의 비행 궤적을 계산하여 조종사에게 LAD를 통해 시연하는 센서 퓨전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카이가 이끌고 있는 K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의 전투기입니다. 최대 출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으로 최대 속도는 마 81,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최대 탑재량이 7,700kg에 달하는 데다 기체 바닥과 날개 10개의 미사일 연료통 탑재 장치가 설치돼 다수 다량의 무장이 가능합니다. 개발 비용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됐으며 CJ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됩니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KF-X에서 눈에 띄는 것은 라이트 형제 설립 기업의 기술을 탑재한다는 것인데요. 카이가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 KF-X의 시제기에 미국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커티스 라이트가 개발한 정보 획득 시스템이 장착됩니다. 이 데이터 정보 획득 시스템은 전투기 비행시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전투기 디자인도 멋있고 가볍고 빠르고 장거리 비행도 가능한데 전투력까지 최강입니다.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폭탄이란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유도 폭탄으로 정밀 유도 방식을 사용해 명중률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구체화되면서 KF-X 개발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F-X 개발에 있어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올해 초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이 KF-X 무장체계 수출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KF-X의 최초 사용할 예정이었던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미 정부의 수출 승인 거부로 유럽 MBDA사의 리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사의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선정되었습니다. 반면 공대지 무장인 스마트 폭탄의 경우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스마트 폭탄들은 이미 우리 공군에서 사용 중이고 아프간과 이라크전에서 그 위력이 검증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폭탄들이 KF-X에 통합될 경우 유사시 중요 목표물에 대해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며 원거리 공습으로 전투기의 생존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좋은 공격력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탐지를 위해 성능 좋은 레이더도 필요한데요. 하나 시스템이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레이더 성능을 향상시킬 첨단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KF-X 탑재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에 자동 지형 추적 기술을 적용하는 등 총 470억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ADD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지형 추적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지형을 감지하고 일정 고도를 자동으로 유지하며 비행하도록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만 개발에 성공한 기술로 첨단 전투기가 근접 항공 지원, 무장 투하 등 임무 수행 시 지형을 따라 낮은 고도로 안전한 비행을 하고 정 레이더에 의한 피탐 확률을 최소화해 임무 성공률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K방산의 첨단 무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대놓고 수출을 하기 위해 외국어로 이름을 짓고 있다는데요. 최근 들어 방산업체들이 무기 브랜드를 내세워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주 토종 독거미의 이름을 딴 레드백이 장갑차 명이 되거나 힌디어로 천동이자 인도 고대신의 무기 이름이 K9 자주포라는 브랜드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방산회사들이 무기 브랜드 마케팅을 나서고 있는 이유는 해외 무기 시장 후발주자인 국내 업체로서 글로벌 수주전에 눈에 띄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한국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을 재창하기 시작한 이래 60만 대군을 끼고 존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방산 시장에서 명함을 내밀지 못해왔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성능면에서 외국산 첨단 무기에 뒤처지는 데다 국내 수주 위주였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해외 수출을 늘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성시대를 맞이하여 작년부터 한국 무기 브랜드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신호탄이 발사되었다는데요.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하나 디펜스가 쏜 신호탄 레드백이었습니다. 하나 디펜스 호주법인 마케팅팀은 새로 개발 중인 궤도 장갑차 브랜드명을 짓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무기를 주문한 호주 정부에서는 군비를 강화하면서 자주 국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새 장갑차에도 호주 정서에 맞는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K9 자주포의 파워팩과 30mm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원격 무장 등이 탑재된 포탑과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탑재해 일반 장갑차보다 강력한 위력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고심 끝에 레드백이라는 거미 이름을 브랜드명으로 낙점했습니다. 뱀을 사냥할 정도로 강력한 독을 품고 있는 호주 토착종의 거미 이름입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호주군 미래형 궤도 장갑차 획득 사업에서 독일 회사 장비와 함께 최종 후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어 하나 디펜스는 호주 방위사업청과 405억 원 규모의 시제품 세대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종 수주 여부는 2021년 말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훈련 뛰면서 지겹도록 봤던 대표 토종 무기인 K9 자주포도 해외에 나갈 때는 브랜드가 달라집니다. 하나 디펜스는 K9 자주포를 인도에 수출할 때 K9 바지라라는 이름으로 수출했습니다. 힌디어로 천둥이라는 뜻을 가진 바지라는 인도 고대신의 무기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인도 정부는 당초 오는 11월 실전 배치하기로 했던 K9 바지라를 지난달 배치했습니다. 물 들어온 김에 노졌겠다는 하나 디펜스는 지난해 3,800억 원이었던 해외 매출을 2025년까지 1조 9천억 원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13%가량인 해외 매출 비중도 2025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날로 발전하는 한국의 국방력의 세계 순위는 몇 등이나 될까요?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에서 최근 발표한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서 한국이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40여 개 분야에 대한 평가와 수치 등을 근거로 하며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
폭발력이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0.0606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140만 명의 정규군과 86만 명의 예비군 등 226만 명의 병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투기 등 항공전력 13,264대, 항공모함 20척을 비롯한 해군군함 490척 등을 운용 중이고, 미국의 국방비는 연간 7,500억 달러로 2,300억 달러의 중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았습니다. 미국에 이어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이집트, 브라질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방역사업 분야에서도 전세계에 영향력을 떨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국 관영 매체는 전쟁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 7월 라다크 인근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후 두 나라는 사실상 국교를 끊다시피 했죠. 그런데 지난 7일 히말라야 판공호 부근에서 양국 군인들이 또다시 총격 충돌을 벌였습니다. 이후 분위기는 사상 최악으로 험악해졌습니다. 총격 사건을 먼저 보도한 쪽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인도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중국 관영 매체 황구15의 영자 매체 글로벌 타임즈는 두 차례 사설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공호 충돌은 인도가 통제선을 넘어서 총기를 먼저 사용한 것이 원인이다. 중국은 평화를 원하지만 인도 때문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언론이라기보다는 중국 정부의 입입니다. 따라서 이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죠. 글로벌 타임즈는 이어서 인도의 민족주의 세력이 국경지대 마찰 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칙 변경을 원하고 있다며 충돌의 책임을 완전히 인도에게 돌렸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호의이다. 인도가 호의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최전선 부대가 계속해서 총기를 사용할 경우 우리의 호의는 즉시 제거될 수 있다. 또 다른 중국 내 군사 전문가는 1962년 벌어졌던 중인전쟁을 언급했습니다. 인도는 중인전쟁 패배 후 복수를 원했고 미국과 러시아에서 무기를 사왔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인도는 무기를 수입해 와야 하기 때문에 전투가 시작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인도가 도발하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인도도 지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인도 언론사들은 중국과 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군이 소총과 마체테로 무장하고 인도군 진지로 접근해 왔다. 참고로 마체테는 군용 대검입니다. 인도는 7일 충돌 당시 중국군의 모습을 담은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인도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죠. 인도 언론들은 중국군이 자동 소총과 몽둥이, 창은 물론이고 중세시대 무기인 언월도까지 들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월도는 삼국지의 관우가 사용하던 창입니다. 인도의 주장에 따르면 무장한 중국군 60명가량이 인도군 진지를 향해 공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인도군은 중국군을 향해 소리를 치며 자신들이 가진 무기를 보여주었고 중국군은 15발가량의 위협 사격을 가한 뒤 물러났습니다. 인도는 당시를 최악이라고 평하면서 이번 겨울 수만 명의 군인을 국경에 추가로 주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적 군사강국입니다. 그동안 극단적 충돌을 피하려고 국경 지역 내 총기 휴대를 금지해왔습니다. 그래서 충돌 시 몽둥이, 돌멩이 등 원시적인 무기를 들고 육박전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라다크에서 발생한 충돌에서는 중국군 수백 명이 쇠못이 박힌 쇠몽둥이를 들고 인도군과 육박전을 벌여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5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처음 갈등이 생겼을 때 인도와 중국 두 나라는 국경지대의 병력 증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무참히 깨졌죠. 히말라야의 겨울은 엄청난 혹한입니다. 두 나라는 수천 명의 장병들의 주둔에 필요한 보급품 수송 작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고사하고 보급 경쟁을 시작하면서 장기전 태세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후 양국은 국경 분쟁 지역에 탱크와 곡사포 등
중화기를 배치했습니다. 라다크에서 탱크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는 한국의 K-21 경전차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라다크 지역은 해발 4,000m가 넘고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사실 탱크를 운용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또한 산악지대는 지형이 엄준해 탱크의 기동이 크게 제한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산소 농도가 낮아 탱크 디젤 엔진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무겁고 둔한 중형 탱크 대신 경전차를 라다크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중국군이 배치한 경전차는 중국 북방공업이 개발한 15식 경전차입니다. 2018년 중국군에 인도되었습니다. 15식 경전차는 중국 차세대 경전차로 산악지역 작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티베트 등 해발이 높은 지역에서 작전이 가능하도록 무게를 가볍게 했습니다. 약 35톤 정도입니다. 또한 가볍고 강력한 디젤 엔진을 갖춰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적합합니다. 인도는 러시아제 T-90 주력 전차로 맞서고 있습니다. 주포가 125mm인 이 전차는 무게 46.5톤에 최대 시속 60km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중국의 15식 경전차는 주포가 105mm이고 최대 시속 70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차가 인도가 보유 중인 T-90을 격파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기동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인도 보병에게 훨씬 위협적입니다. 또한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를 적용해 주야간과 이동간 사격도 가능합니다. 러시아산 T-90 전차는 엄청난 중량 때문에 라다크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인도가 한국의 K-21 경전차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쟁자로는 미국 M8 뷰포드, 인도네시아와 터키 합작의 하리마우 경전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압도적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한국 방사는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성공적으로 수출한 덕분입니다. K-21-105는 중량이 약 25톤으로 중국 전차보다 더 가볍습니다. 수송기를 통한 공수투하도 가능하죠. 그런데 주포는 105mm로 중국과 동일합니다. 인도는 지금까지 주로 미국과 러시아에게서 무기를 구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산 수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인도의 국방장관이 국내 방산업계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 양국 협력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는 한화 디펜스와 LIG 넥스원이 손을 잡은 자주대공포 비호 복합 수출 사업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현재 비호 복합은 인도 현지 시험 평가를 유일하게 통과했지만 인도 총선과 러시아의 방해 등으로 사업이 일단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한국 언론은 러시아의 방해 수위가 굉장히 높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 비호 복합 수출은 계약 금액이 커 성공하면 인도 방산 수출의 활로를 크게 넓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의 주요 협력 국가입니다. 인도는 중국과 더불어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두고 파키스탄과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는 2014에서 2018년 기준 전 세계 무기 수입국 순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점유율 9.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국방 예산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지난해 인도의 국방비 지출은 한화 약 80조 원으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한편 중국인민해방군은 티베트에서도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정기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된 훈련이라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국가는 당연히 인도일 것입니다. 중국은 실탄훈련 실시, 군의 대응력과 무기의 화력 등을 확인했다고 중국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